황계는 평주 영릉군 천릉현 출신입니다. 오서에 따르면 황계는 남양태수 황자렴의 후손이었으나 황계의 할아버지가 영릉으로 이주를 했기에 영릉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계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게 되는 흉난을 만나 괴로울 정도의 고생을 했고, 비록 가난하고 비루한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기에 스스로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뗄나무를 등에 지고 다니며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와중에도 틈틈이 책을 읽으며 공부를 했고 전쟁에 관한 지식도 익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황계는 군의 관리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효령으로 청거된 뒤 공부에 벽소되어 중앙의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황계는 성견이 의병을 일으키자 성견을 따랐다고 하는데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언제 성견의 휘하에 들어갔고 무엇을 계기로 성견을 따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황계는 성견이 장사, 영릉, 계양 지역의 도적들을 격파하고 동탁을 토벌할 때 함께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 별부사마에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성견이 장사 태수가 되기 이전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성견이 전사한 뒤 황계는 성견의 아들인 손책과 성권을 이어서 섬겼다고 하며, 그는 항상 갑옷을 입고 돌아다니며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성을 함락시키는 전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권은 산월족들에게 침범을 당하는 현이 있으면 언제나 황계를 그 현의 수장으로 삼아 난을 평정하게 했다고 합니다. 양주 단양군 석성현의 관리들은 감찰하고 제어하는 것이 특히 어려웠기에 황계가 파견되어 석성현을 다스리게 됩니다. 황계는 먼저 2개의 연을 만들어 석성현의 관리들을 배치한 뒤 이들이 모든 관아의 일을 나눠서 주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관리들에게 명을 내리며 영장이 덕이 없으나 단지 무공을 세워 관리에 임명되었기에 문관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걸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도적들이 평정되지 않았기에 군대에 관한 일이 있어 잠시 동안 관아의 일은 2연에게 맡겨 부탁하니 마땅히 모든 관아를 단속하고 다스려서 잘못된 것을 규찰하고 적발하도록 하라. 또한 2연이 관아의 일을 행함에 있어 만약 거짓과 속임수가 있더라도 끝내 편장을 행하진 않을 것이니 마땅히 각자 진심을 다하도록 하라 라고 말했다 합니다. 석성현의 관리들은 처음에는 황계의 포습 때문에 그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조심스럽게 직무를 행했으나 시간이 흐른 뒤 황계가 자신들이 처리한 문서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 일을 마음대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황계의 계책으로 그는 기회를 노리다가 급작스럽게 관아의 일을 살폈고 2연이 여러 일을 처리함에 있어 봄을 받들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황계는 2연의 관리들을 남김없이 초청하여 술과 밥을 하사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관리들은 매우 즐거워했는데 황계가 갑자기 그들이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사실을 밝힌 뒤 이를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관리들은 너무 당황해서 사리에 맞지 않는 궁색한 변명을 했고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황계에게 사죄를 합니다. 이에 황계는 관리들에게 앞서 이미 명을 내린 게 있어 끝내 편장은 행하지 않을 것이니 그대들을 속인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 관리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황계는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지 죽이지 않는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하며 관리들을 농락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황계의 행보로 인해 석성현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이후 황계는 양주 단양군 충곡현의 장으로 전임되었다가 양주 여강군 심양현의 현령이 되었으며 이 외에도 9개의 현을 돌아다니며 그 지역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맡은 임지마다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계는 단양도위로 승진하였는데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 행보를 보였기에 이를 본 산월족들이 귀순해왔다고 합니다. 적벽대전 당시 주유의 부장이었던 황계는 주유에게 지금 도적의 수는 많으나 우리의 수는 적으니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보건대 조조군의 선박과 전함은 서로 끝없이 이어져 있는 듯하니 가히 불에 태워 없애 달아나게 만들면 됩니다 라는 조언을 했고, 이에 주유는 황계의 계책을 채택하여 이를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오나라 군대는 몽충과 전함 수십 척을 준비해 뗄나무와 마른 풀을 싣고 그 사이에 등잔에 쓰는 기름을 부어서 화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화공을 더 손쉽게 펼치기 위해 조조에게 서신을 보내며 거짓 항복을 하려 했는데 강표전에 따르면 황제는 조조에게 저 황제는 손씨의 두터운 은혜를 받았고 항상 장수가 되어 후한 대접을 받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천하의 일은 대세에 달려있으니 강동의 6개의 군과 산월의 사람들로 중원의 100만 대군을 막는 것이 중과 부족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당연히 동방의 문무관리들도 어리석든 지혜롭든 모두 조공에 맞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오직 주유 노숙만이 편협한 생각을 품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귀순한 것은 무릇 그 진실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주유가 감독하고 통솔하는 것은 스스로 부서지고 깨지기 쉽습니다. 교전의 날 저 황제가 선두 부대가 된다면 마땅히 이로 말미암아 이를 변화시켜 가까운 시기에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조조는 황제의 서신을 가지고 온 자를 만나서 자세히 물은 뒤 조칙을 말로써 선포하며 다만 너희가 속일까 두렵다. 그러나 만약 황제의 말이 신실하다면 마땅히 자기와 상을 수여할 것이고 이는 전우를 뛰어넘는 보상일 것이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처럼 황제는 주유에게 화공의 계책을 쓸 것을 진언했고 천하 통일을 눈앞에 둔 조조의 욕망을 건드려 거짓 투항까지 성공시켰으니 손유연합군이 적벽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황제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참고로 황제의 고육지책은 정사의 내용이 아닌 소설인 삼국지연의의 이야기로 실제로 황제는 자신의 말빨만으로 조조를 속였던 것입니다. 오서에 따르면 황제는 적벽대전 당시 유시에 맞아 추운 날씨에 물에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오나라 병사에게 구해줬으나 병사들은 그가 황제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그를 그냥 심상주의에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황제는 자신이 이대로 방치되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거라 생각했기에 있는 힘을 다해 오로지 한당을 소리쳐 불렀고 한당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이는 공복의 소리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한당은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가서 황제를 찾았고 눈물을 흘리며 젖어있던 황제의 옷을 갈아입혔기에 황제는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룩마니들이 반란을 일으켜 성읍을 공격해 점령했기에 황제가 태수로 임명되어 이들을 토벌하러 나섭니다. 그런데 당시 군의 병사가 500명밖에 되지 않았기에 황제는 무룩마니들과 전면전을 펼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파악했고 이에 계책을 써서 성 안으로 적을 유인한 뒤 적의 절반이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역습을 가하여 수백 명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남은 적들은 모두 도망쳤고 황제는 승세를 타고 진격하여 무룩마니들에게 점령당한 곳들을 모두 탈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들은 죄를 물어 모두 죽였으나 나머지들은 용서해 주었고 이후에 봄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모든 외환과 내란을 평정했기에 유수에 있는 여러 지역의 후와 군장들이 오나라에 복속되었다고 하며 이로 인해 군의 경계가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장사군 이양현이 산적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도 황제가 군을 이끌고 진격해 토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으로 황제는 편장군에 임명되었고 관직에 있다가 병으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황제의 모습은 엄숙하고 굳세었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데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매번 적을 공격할 때마다 그의 사절들은 앞다투어 선봉에 서려 했다고 합니다. 황제는 관직에 있으며 결단을 내릴 때 이를 지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은 죽은 황제를 그리워했다고 하며 오서에 따르면 나라 사람들은 황제 형상의 그림을 그린 뒤 사시사철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황제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